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법률 방송 홈페이지 내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고요. 또 아래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는 거의 여름에 내내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네.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지금 비가. 가을 장마라고 또 비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네. 뭐 장마가 의미가 없는데요, 요새.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요즘 화도 많으시고 좀 짜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후 탓에. 자, 오늘도 정말 그런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접수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제약회사의 요상한 반품 조건. 외식 후 식중독에 걸렸어요. 출산 후 돌변한 남편. 교통사고 낸 가해 차량 차주의 잠적. 네, 각종 사건, 사고가 오늘도 또 있네요.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또 생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법률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변호사님? 네. 그 부모의 의무를 전혀 이제 혹은 거의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훗날 이제 자식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보상금만 이제 수령하려고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하는데 크게 좀 이슈가 되셨는데 현재 이제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데 오늘은 이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참 너무 안타깝고 고이는 말이 없지만 참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제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촉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유산 상속을 해달라면서 등장을 해서 화제였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예. 그 지난 2019년에 사망한 이제 구하라 씨가 아이돌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면서 이제 상당히 재산을 쌓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이제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을 해서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이제 친모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 유산을 상속해 달라면서 등장을 한 거죠. 네. 이에 이제 너무 화가 난 이제 구하라의 친오빠가 일명 이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의 그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해 달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상속인에 대해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네. 네, 어떤 유기 및 학대를 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입법을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이제 구씨 오빠가 소송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법원은 현행 법령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부친에게 60% 그리고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참 20년 동안 안 나타났는데 어쨌든 부친에게 그리고 친모에게 각각 60% 40%의 상속권을 인정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사실도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구하라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5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생모가 아들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서 보상금을 가져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공분을 살 만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분 이제 A 씨가 2살 때 이제 집을 나간 친모, 이제 그렇게 A 씨를 포함해서 세 남매가 이제 엄마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엄마가 네. 그냥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거죠. 더군다나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친모가 당시 자식들을 버릴 당시에 네.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를 돌볼 아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세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당시 이제 재혼을 한 건데요. 그렇게 무려 54년 동안 이제 연락이 없이 살아온 이제 세 남매와 친모의 이런 사연인데 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사건으로 이 친모와 54년 만에 어떻게 연락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A 씨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면서 이제 A 씨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 사고 이후에 A 씨 앞으로는 선박회사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 또 행방불명급여 또 장례비 등 무려 2억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제 나왔고요. 네. 사망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합쳐 약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상금이 나오자마자 이제 갑자기 이제 친모와 이제 연락이 된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A 씨가 실종 후 사망 처리되면서 이런 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친모에게 연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A 씨를 아느냐 이렇게 처음에 물었는데 네. 이 친모의 대답은 모른다 이런 대답이었죠. 여기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재차 물었는데도 친모는 이제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며칠 있다 갑자기 이제 보상 얘기를 하면서 또 친모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이 보상금을 내가 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더욱이 친모는 고인의 사망 보상금을 이제 형제죠. 당시 세 자매니까 누나하고 딸하고 나누라는 법원의 어떤 중재안이 있었는데 네. 이것마저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며 보험금을 오히려 자신에게 모두 달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히려 약간 좀 뻔뻔할 수도 있는데 자긴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고 내가 다 키웠다 하며 보상을 요구를 했고요. 사망한 A 씨는 또 혼인신고 없이 이제 사실혼으로 지낸 여성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도 주어지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사실 온전히 이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권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사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A 씨가 2살 때 집을 나갔는데 할 만큼 했고 내가 다 키웠다라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네, 주장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접하면서 화난다, 답답하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에서요, 이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대체 어떻게 이런 건가요? 네, 일단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네. 관련 내용을 보면 우리 민법 제 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5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이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가, 그리고 두 번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그리고 네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응릭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요약을 해보면 예. 이제 고의나 어쨌든 과실로 상속인을 일부러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유언과 관련해서 어떤 좀 사기나 조작을 한 경우, 이 경우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나오는 이런 사안들,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 애들을 방치했거나 아니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으로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이 친모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상속인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상속 순위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좀 전 사례에서 친모가 큰 소리 치는 것도 이 상속 순위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이제 상속 순위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1순위부터 쭉 정해놓고 일단 1순위는 당연히 직계 비속이죠. 자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자녀, 그 배우자는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 1순위고요. 네. 2순위는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3순위는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이제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가냐 하면 결국에 1순위, 그러니까 1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자한테 온전하게 100%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아까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 돌아가신 아까 A 씨 같은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만 있으니까 네. 법률상 배우자는 없죠. 일단 예. 배우자는 없고, 자녀도 없고. 네, 그다음 자녀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상속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순위 상속자인 직계 존속,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나타난 이 친모한테 100%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도 소용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해서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가 온전히 100% 독립적인 상속인이다. 나한테 다 줘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우기는 게 장사 없다는 게 법에도 적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이제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뭐 2019년에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나서 법 개정 논의에 불씨가 지펴졌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 논의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네. 20대 국회에서만 6개의 무려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공감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건 당연히 개정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을 뿐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부양 의무의 현저한 혜택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이제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개념이 좀 많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결격 사유를 하나 추가적으로 신설할 경우에 네. 어떤 상속 관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양 의무의 현저한 혜택다.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애매하게. 이거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온 거죠. 도대체 부양 의무를 혜택했다는 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앞에 네. 사례처럼 뭐 아예 이제 뭐 세 자매를 부양할 사람도 없는데 버리고 나갔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겠지만 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부양할 부모가 어떻게 보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예를 들어 좀 집을 나간 경우 네. 뭐 이런 경우 그럴 등등 수도 도대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부양금을 혜택해야 상속 결부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논의만 있을 뿐이지 이제 계속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판사님들이 판단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 예,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좀 불명확하다고 아직까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네요. 답답한 면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류 중에 계속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명확한 개념들을 구체화하자.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직계열 쪽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금을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 그러니까 취지는 비슷합니다. 이런 개정안이 하나 또 발의가 됐는데 그 요건이 좀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 의무와 상속 결격 사유를 연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6월 14일에 네. 대표 발의했는데요.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 아까 설명드린 이제 5가지 뭐 살인이나 네. 살인 미수나 상해치사 또 유언 방해 이런 거에 더해서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 또는 학대를 한 자에 네. 대한 상속 결격 사유로 두는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한 것인데요. 윤 의원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천안함 사망 군인의 생모가 이제 부모 자격으로 군인 사망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또 있었다며 피상속인 자녀와 유대 관계가 없는 부모가 상속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윤 의원의 개정안은 공포 즉시 이제 시행되고 적용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뭐 발의는 됐고 통과가 돼야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이듬해 2020년도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이번에 발의가 된 윤재갑 의원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개념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요 차이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난 2020년에 이제 서영구 의원들이 발의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안은 상속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로 규정하고서 좀 애매한 측면이 예. 있는데 이제 윤 의원의 안은 유기 학대한 자로 이제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했고 그 더군다나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유기나 학대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우리 가족법상에 유기 학대와 관련된 이런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문에도 이 똑같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기와 학대 이게 아까 MC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판사가 해석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현저하게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누적된 판례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기 학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판례 누적도 있고 하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 학대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은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완전 또 바뀔 맞습니다. 수가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구하라법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는데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구하랍 씨 관련된 사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네. 그 광주가정법원이 아버지의 이제 기여분을 인정해서 상속분을 아버지 어머니의 상속분 6대 4로 정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계 존속 부모죠. 부모의 상속분,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 아빠 다 살아 있다면 사실 상속 비율은 1대 1로 동일한데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더 부양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이제 기여분으로 인정이 된 거고 이게 10% 정도 더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판례가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그 통상적인 부양, 그러니까 뭐 자식에 대한 어떤 양육 임무를 통상적으로 한 걸로는 안 되고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현실에서 좀 있기 어려운 이 정도는 돼야 특별한 기여로서 기여분을 인정한다. 현행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하라법 같은 사례를 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좀 극단적으로 자기 부양 의무를 해태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이런 기여분을 좀 더 많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돼야 한다. 저부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결국은 모호한 개념과 객관적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이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건데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구하라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작년이요. 네. 22년.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22년 3월에 내가 코로나를 걸렸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걸리고 4월 달에 좀 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좀 어지럽고 혼동이 왔었거든요. 병투이라. 네. 근데 텔레비를 보다가 심양아온이라는 게 그 약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신청을 했는데 화면에는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2개 그러면 그걸 신청합니다 하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 보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무슨 말을 하는데 나도 병 앓고 난 뒤라 정신이 없고 그랬는데요. 네. 네 박스가 왔습니다. 예. 네 박스가 와서 왜 네 박스가 왔나 하고서는 이제 전화를 다시 찾아보니까요. 네. 돈이 76만 원이 왔어요. 예. 그래서 아니 76만 원이라니 난 7만 6천 원이라는 거를 들은 것 같은데 76만 원이라 그 이튿날 반품을 시청했습니다. 두 개를. 아, 이튿날에 바로요? 예. 예.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3개를 보내라는 게 반품을. 그래서 왜 3개를 보내나 했더니 그 잘못 반품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러냐고. 그럼 이제 얘기를 하고서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약은 지금 먹었는데 별 효과는 못 봤는데요. 네. 그렇게 뭐 말도 없이 그냥 반품도 안 받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약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쨌든 뭐 약을 잘못 주문은 하신 상황인데
비용도 비용이고 어쨌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이튿날에 2박스는 이제 환불을 했으면 좋겠다, 반품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예. 지금 안 된 상황이고 그게 좀 납득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 바로 옆에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예, 예. 예, 이게 많이 좀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몇 가지만 좀 제가 여쭤보고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박스 사면 한 박스를 더 준다. 소위 이제 예. 예, 그렇게 알고 주문을 하신 거죠. 그럼 한 박스를 주문하신 건가요? 예. 그 한 박스 더 준다는 걸 내가 그 텔레비에 자문으나 저기 문자로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신청했더니 알았다 그러면서는 그럼 물건 보내드릴까 해들이 4박스가 왔어요. 네, 네, 세 박스요. 4박스가 와서 네, 네, 네. 그 또 돈이 얼마나 되나고 저기 뭐 찍어보니까 76만 원이 왔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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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난 75만 원으로 들어 6만 원으로 7만 6천 원 6천 원으로 들었거든요. 그거를.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반품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2박스는 반품할 테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2박스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3박스를 보내야 반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세 박스를 보내야 된다. 네, 네, 네. 3박스를 반품을 해야 받지 그 사람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선생님, 예. 이게 원래 가격이 그러면 한 박스 사면 한 박스 더 주고 해서 76,000원이었어요? 그 가격을 내가 저기 나중에 그 알아봤더니요. 네, 네, 네. 한 박스에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예,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4박스니까 한 76만 원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한 박스에 19만 원. 예, 예. 예. 근데 한 박스, 두 박스를 반품하라 했더니 3박스를 보내면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면서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 광고는 한 박스 사면 한 박스를 더 준다. 그렇게 예, 광고가 예. 됐던 거고. 예. 그러면은 이거 대금은 지급을 하셨어요? 지금 어서 저 대금 다 지불하고 끝났죠. 76만 원을 지급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도 그 여자가 괘씸해가지고 상담원이 네, 네, 네. 그 치명 그 약회사에 실장이 된 사람인데 여자가 네, 네. 아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연락을 몇 번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왜 자꾸 전화하냐 하면서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전화가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원래 한 박스만 주문하시고 19만 원을 내시면 되는데 네. 지금 4박스 그러니까 76만 원을 다 지불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아. 근데 이제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3박스를 환불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연락도 다 끊긴 건가요? 예? 연락도 안 받아요? 저쪽 그리고서는 제약회사에서? 저기 제약회사에서 그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거를 찍으면요. 네. 알았어요. 본사 바꿔드릴게 하고 끊어버려요. 안 돼, 전화가 연락이. 아, 전화를 끊어버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상품의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더 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19만 원을 지불하면은 2박스를 준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예. 근데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4박스를 보내면서 그리고 4박스에 대한 비용을 다 청구를 했잖아요. 예. 예, 사실 저쪽 얘기대로 하면은 지금 4박스를 받았다고 해도 2박스는 무료로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근데 그래서, 예, 2박스를 보낸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3박스 꼭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쪽에서 광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이쪽에 4박스 받고 4박스 비용을 다 지불하신 부분, 76만 원을 지불하신 부분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8만 원은 사실 이쪽에서
그러니까 36만 원, 76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총 76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예. 예. 이쪽 광고대로면은 어쨌든 한 박스 사면 한 박스는 무료잖아요. 광고대로 하면 30몇만 원이 더 간 거죠. 그렇죠. 38만 원이 더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이 매매 계약상의 내용을 보면 38만 원을 일단 돌려받으시는 게 맞고 환불하시기 전에라도 그게 내가 그래서 그 혼동이 돼가지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혼동이 돼가지고요. 네네네네네. 그 아나운서 상담원이 전화하는 거를 내가 좀 자세히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돈도 7만 6천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좀 착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저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한 박스당 19만 원은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박스 사면 한 박스 더 준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야 뭐 잠깐 잘못 들으실 수도 있죠. 당시 뭐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그래서 일단 환불 요청을 하시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38만 원은 돌려받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환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환불을 받는다고 하면 세 박스가 아니라 한 박스 사면 한 박스를 더 주는 거니까 뭐 두 박스를 두 박스를 환불을 받으시는 게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계약 내용대로 이제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환불을 받으시던 아니면 38만 원을 그러니까 38만 원을 돌려주던 아니면 두 박스를 반환하고 뭐 38만 원을 받던 뭐 어떤 식으로든 저쪽에서 지금 이 대금을 반환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종의 매매 계약상에 지금 하자가 있고 저쪽에서 뭐 이 매매 계약상의 담보 책임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사유로 인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는 어쨌든 환불을 제대로 받으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선생님 네. 소비자 보호원 같은데 혹시 얘기를 해보셨나요? 네, 소비자 보호에다가 내가 고양시에 또 했고 네. 서울에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코로나 앓고 나서는 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네네네. 소비자에서도 잘 모르겠다면서는 끊어버리더라고요, 두 군데 다. 아, 그냥 소비자 보호원에서 접수를 안 받아줬어요? 예. 아마 그때 이게 이제 큰 금액이죠. 76만 원은 지급하셨으니까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매매계약상의 어떤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로 인해서 바로 뭐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조금 비용이 어떻게 보면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비자보호원에 이제 관련해서 중재 청구를 하면 그 중재센터가 있어요. 소비자보호원 안에. 거기에서 지금 선생님의 연락도 막 끊어버리고 하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연락을 하면 그렇게 막 함부로 연락을 끊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락해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사건 관련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셔서 내 말이 그때 병 앓고 나서는 혼수 상태 비스름 해가지고서는 말을 아마 좀 더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접수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송을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지금 소비자보호원에 한번 다시 연락을 하셔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하나 가격이 얼마고 내가 하나를 시켜서 하나를 더 추가로 받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게 무려 4박스가 오고 그리고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76만 원이나 가격을 지불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아야겠다. 이걸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근데 이제 저쪽 기업 회사 쪽에서는 내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좀 중재를 받고 싶다 이렇게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하셨듯이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쪽에서 그 상대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매매계약상의 어떤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회사 쪽에서 이렇게 환불을 해주시던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중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저쪽에서 매매계약상의 하자로 인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그때 가서 뭐 소송을 하시던지 법적으로 해결하시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하셔서 이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아마 그쪽에서 중재센터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소비자보호원에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먼저 중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예, 일단 지금 뭐 소비자 보호원의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또 얘기를 하면 중재를 잘 해주실 거라고 하셨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환불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사실을 잘 이렇게 차분히 잘 얘기하셔가지고 좀 잘 환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말씀하시기는 코로나에 걸렸을 당시에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지금 환불을 좀 못 받고 불리하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제약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네, 저도 예. 좀 의문이고 네네. 실제 이제 광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청약인데 뭐 그러니까요. 청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품을 사달라 하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용 풀어보면 소위 이제 1+1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이제 우리 상담자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거기에 더해서 무려 4박스를 보냈고 그리고 본인들이 제시한 내용하고도 무관하게 2박스에 대한 비용을 또 추가로 청구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이상해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매매 계약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네. 이제 이걸 뭐 바로 소송을 하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마련한 어떤 중재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몇 시간 후부터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가렵기 시작하더니 설사까지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에 전화하니 같은 시간대에 다른 손님들은 그런 연락이 없었다고 자기네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날 먹은 음식이라곤 물 이외에는 초밥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식당 측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여름철에 또 음식 잘못 먹고 탈이 나서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위 사연처럼 외식 후에 만약에 식중독에 걸려서 혹시나 막 서로 인정하지 않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게 뭐 최근에 나름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이제 하나 네. 있었죠. 지난 이제 2021년도에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집단 식중독 이제 증세를 집단으로. 보여서 네, 무려 한 거의 한 300명 가량 되는 이제 인원들이 이런 집단 식중독 증세를 기억나요. 보여가지고 뉴스에도 좀 크게 났던 맞아요. 예,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요 이제 피해자들이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실제로 당시에 보건당국이 그 김밥집에서 이런 뭐 재료나 이 식자재나 어떤 기구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을 때도 이제 실제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이런 사례까지 다 검사 결과까지 좀 종합을 해서 그해 8월 말에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이야, 위자료로서 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어떤 판결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경우는 이제 300명 이상 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만 네. 또 한 명이서 이런 거를 또 검증하고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우선 법률에서는 식중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뭐 개별 법률에서 이제 식중독은 뭐다 이렇게 딱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예. 식중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뭐 법적인 개념이 뭐다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다만 이제 우리 판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경우를 이제 식중독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맞아요. 규정을 하고 네네.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 이제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이제 식중독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제 주의 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이를 게을리해서
어떤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또 혹은 또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해서 우리 판례는 식중독 사례에서는 어떤 이런 업주, 식당 업주의 일련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떤 식중독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만약에 식중독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식당 업주들께서 크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예.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부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뭐 큰 공사나 이런 거나 뭐 연관된 게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식당 업주분에 대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식품 같은 경우에 처벌법상 식품이 네. 일명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념상 제조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아. 이런 제조물 생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식품 생산 과정인 거죠. 네. 좀 전에 예를 들면 뭐 김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나오거나 10명 이상의 부상 또는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사업주,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겠죠. 이 경우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역 1년이면 꽤 큰데요. 네. 자, 지금 초밥집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초밥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은 우리 상담자분이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네, 좀 전에 MC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남시 그 김밥 사례는 이제 집단 식중독이기 네. 때문에 보건당국이 나서서 이제 막 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막 영업정지도 나오고 실제 그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살모넬라균도 이제 검출이 되고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행정처분 자체가 뭐 증거가 된 측면 이런 측면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이걸 내가 어떻게 입증하지 해서 좀 걱정하신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좀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 주기도 합니다. 뭐 완벽하게 완전 뭐 이날 먹은 거에서 어떤 균이 나와서 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예.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할 필요는 없기 예. 때문에 약간 입증 책임을 실무상 경감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손해 같은 경우에는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직접 손해, 그러니까 진료비나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이 사례라고 치면.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어떤 발생할 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식중독으로 입원해서 일을 못하면 이게 미래 임금을 못 받는 경우 그렇죠. 일당이겠죠. 이런 경우 일당 같은 경우를 또 손해로 하는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가 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인데 성남시 사례에서도 이런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다 빼고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위자료는 쉽게 얘기해서 정신적 손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쳐서? 내가 이런 뭐 치료비 같은 거 다 일일이 증빙을 해서 청구하기보다 사건 터졌어. 그리고 이건 어쨌든 여기 이 김밥으로 인해서 내가 뭐 입원하고 뭐하고 이게 명확하니까 그냥 뭐 치료비 이런 거 입증하고 이런 건 됐고 정신적 손해만 달라. 네, 그러면 그럼 법원 끝내겠다. 네, 법원 입장에서도 보기에 이런 뭐 정산서 같은 거 다 보기보다는 그냥 맞아 이거는 어쨌든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니까 그럼 위자료만 얼마를 책정한다. 그래서 위자료 300만 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팁을 드리면 네. 내가 뭐 진료 내역서나 이런 것도 없고 증빙서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네.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차라리 그냥 위자료만 청구를 해서 좀 받으시는 부분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끌어내는데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팁을 주셨네요. 자, 지금 음식점에서 만약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식중독에 걸린 게 사실이라면 음식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네, 될지?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이제 정부의 행정 조치들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식기류죠. 뭐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뭐 도막, 칼, 행주 등 이런 기타 주방 용구는 식품 첨가제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제 소독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처분에 당연히 따라붙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서도 추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실제 어떤 이런 검역을 거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아무데서나 뭐 도살한 이런 육가공품이라든가 네. 어떤 고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식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히 좀 유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정말 양심 있는 또 사장님들 같은 경우 정말 또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요즘에 이제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수법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식중독이 아니다. 나는 정말 위생을 신경 썼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라면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정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라면 진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경우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거든요. 기망하는 그렇죠. 걸리지도 않은 식중독을 그러니까요. 핑계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뜯어내는 건데, 그래서 실제 이런 보이스피싱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예를 들어 뭐 악플이라고 하죠. 이런 걸 달면서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뭔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특정이 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책임이나 청구권의 전제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나 거기서 밥 먹고 뭐 식중독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되레 흥분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네. 소위 우리가 뭐 일상에서 살아가는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언제 식사를 하셨고 어떤 걸 드셨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이제 법적으로는 뭐 주어 목적 이제 주시 상목행위라고 합니다. 네. 법적 용어로는. 예. 그래서 언제 드셨고 언제 뭐 어떤 걸 드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누구와 드셨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사기치는 경우에는 뭔가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뭐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식당 업주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억울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드셨고 언제 드셨고 이런 부분을 일단 따져보시고 좀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끼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 유리하려면 굉장히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네. 흥분하는 순간 이제 또 네.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 뭐 요즘에 또 자영업자분들 또 음식점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 파리를 합성을 해가지고 네. 음식에다가 맞습니다. 막 별별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서 먹어서 나는 식중독인데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는 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성남의 그 김밥집 사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증거 같은 걸 좀 모아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식중독이 발생했다 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네.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말하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조리장 자격의 어떤 취소 처분, 네. 이런 별도의 행정적 제재가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발뺌을 한다. 근데 내가 분명히 여기서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게 맞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이제 행정당국에 좀 신고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가 나가서, 보건당국에서 조사가 나가서 뭐 균이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들이 나와서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 뭐 면허가 취소됐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한 처분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당국의 좀 도움을 받아서 네. 이런 증거들을 좀 취합해보는 이런 것도 좀 하나의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팁 많이 방출해 주셨어요. 네. 이 같은 사건으로 양측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오늘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결혼한 후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 원인이 뭔지 검사를 받아봤는데 남편의 무정자증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이 없이 단둘이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출산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원하는 남편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변했다고 하더니 아이가 자신의 혈연이 아니라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했어요. 육아도 힘든데 그 일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대체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아, 이런 게 실제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편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 변호사님? 네, 그렇죠. 정말 좀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남편이 이제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이제 뭐 인공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다른 이제 남성분의 모자까지 기증을 받아서 낳았는데 갑자기 이제 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참 너무 충격이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네요. 진짜 기가 막혀요. 자, 우리 민법에는 이 친생 추정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남편의 이제 친생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 이런 규정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 민법 제 844조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생자 추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항이 그렇고요. 그 제3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규정이 나왔냐면 이 규정이 이제 거의 1950년대 말에 만들어진 민법 규정인데 당시에는 어떤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발달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만에 하나 뭐 다른 남성 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혼 중에 이 내용 보면은 혼인한 지 200일이 지난 상태 후에 출생한 자녀는 물론 뭐 상황을 따지자면 가정이지만 그 전에 이제 다른 남성의 과 사이에서 가진 아이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명확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태어났는데 이거 아니다 부인해버리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부정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일정 기간을 딱 그냥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태어난 아이는 그냥 지금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을 이제 만들게 된 어떻게 보면 연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나왔죠.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되면 전쟁통에 그렇죠. 그런 일들이 또 있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해서 제공받아서 출산을 했고 혼인 기간 중에 낳은 아이는 분명하지만 이게 또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남편분의 친생자로 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이 비슷한 사례가 한 2019년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대법원에서 2019년도에 공개 변론까지 열었던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그러니까 다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낳은 건 분명 맞는데 이 부분을 친생 추정 규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대법원은 결국에는 친생 추정이 미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유전적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명백한 친생자라는 취지고요. 이를 깨트리려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친생 추정에 대한 반증으로 사용해서 이제 이런 걸 깨트릴 수밖에 없고 친생 부인해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법원이 비록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아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의 친생자 추정 규정이 확장돼서 적용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례를 토대로 한다면은 친생자인 건가요? 그렇죠. 이 사례에도 우리 판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친생의 추정이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지금 사연자분은 사연만 봐도 너무너무 심란한 상황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언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얘기 보면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 판례의 내용을 보면은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친생 추정이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크게 걱정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남편분께서 지금 우리 이 판례를 뒤집으려면 결국에는 이 동의에 내가 이미 동의를 했는데 내가 동의가 없었다는 거를 실제로 이제 입증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인용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분께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미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또 시간이 맞습니다. 걸리실 네. 것 같은데 두 분이 잘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 좀 잘 해결하셔서 화목한 가정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저희가 항상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법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짐지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